삐삐삐삐삐삐삐삐. 심장 모니터 경보음이 병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들었고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0초 전까지만 해도 지호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긴 했지만 가슴은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호의 몸 위에서 의사의 두 손이 쉬지 않고 압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수아의 어깨를 막았습니다. 수아는 밀려났어요. 복도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먼저였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수아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벌린 채 숨만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어요. 12시간 전 수아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호가 사고 났다고요.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병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도 바로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럼 12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지호는 6층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응급처치로 내부 출혈은 일단 멈춘 상태였지만 수술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늦어질수록 골절 부위가 어긋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원무과 창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비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450만 원이었어요. 수아의 손이 그 숫자 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과 적금을 합쳐도 모자랐어요. 한 달 뒤 만기인 적금을 지금 깨면 이자가 날아갔습니다. 그것까지 감수해도 50만 원이 부족했어요. 수아는 원무과를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어요. 남편 도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4번째에 받았어요. 목소리가 낮고 짧았습니다. 바쁘다는 것을 먼저 알렸어요. 수아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호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50만 원만 먼저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석이 말했어요. 지금 현장 자금이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렵다고 했어요. 말투가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수아는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어요. 수아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었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도연석은 성실해 보였고 지호를 챙겨주려 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시어머니 최수님의 전화가 잦아졌어요. 수아 명의의 카드값이 설명 없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수아는 그래도 기다렸어요.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수아가 적금 계좌를 중도 해지하러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잔액이 달랐어요.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사흘 전 수아 명의의 적금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출금처는 도연석의 사업체 계좌였어요. 수아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가 안에서 조용히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석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수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호 병실로 돌아갔어요. 지호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수아를 보았어요. 언니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고 말했어요. 지호의 손이 가늘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대리운전을 하며 핸들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언니한테 짐이 되기 싫다며 20살부터 혼자 나가 살던 지호였어요. 수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할게. 수술도 받을 거야.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호 앞에서는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수아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내일 오후 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아는 병원 1층 매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점심도 넘긴 상태였습니다. 몸이 쓰러지면 지호 곁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뭔가를 넣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수 간호사였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수아의 손에서 삼각김밥이 떨어졌어요. 6층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뛰었습니다. 병실이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높고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수아가 알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병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최수님이 서 있었어요. 62살의 여자였지만 평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갖춰온 외모 덕분에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외모 뒤에 숨어 있던 것이 날 것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눈빛에 날이 서 있었고 입술이 얇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수님 뒤로 도연석이 서 있었어요. 병실 구석 창문 가까운 자리에 등을 대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였습니다. 수아가 들어서자 최수님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수아는 단번에 읽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눈이었어요. 최수님이 요구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지호 명의로 들어올 사고 보상금이었어요. 거기에 수아 명의로 남아있는 청약 통장까지였습니다. 아들 사업 빚을 막는 데 써야 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수술도 불투명한데 그 돈을 병원비로 쓰는 게 맞냐고 했습니다. 수아의 귀에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안에서 뚝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지호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최수님을 더 자극한 모양이었어요. 최수님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손바닥이 수아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머리가 옆으로 꺾이면서 눈앞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귀가 울렸고 광대뼈 아래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최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수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수아가 입을 악물었어요. 소리를 내면 지호가 깰까봐, 지호가 이 장면을 보게 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으니까요. 도연석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시선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수아는 읽었어요. 미안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어요. 거의 들릴 듯 말 듯 도연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말 이후 도연석은 다시 입을 다물었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발소리가 달랐고 문이 열리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빠르고 무게 있게,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요. 청바지에 점퍼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6살 수아보다 5살 위인 오빠 재우였어요. 사흘 전부터 못 온다고 했던 오빠가 이제야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재우의 눈이 병실 안 상황을 훑었어요. 머리채가 잡힌 수아, 수아의 뺨에 올라온 붉은 자국, 구석에 서 있는 도연석까지요. 재우의 표정이 그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떤 온도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최수님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최수님이 움찔했습니다. 뭐냐고, 누구냐고 따지려 했어요. 재우가 손목을 잡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놓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손이 올라오면 그때는 다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낮음 안에 있는 것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최수님도 느낀 모양이었어요. 손목을 빼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재우가 수아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수아의 뺨을 보았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붉은 자국을 확인하고 턱이 굳었어요. 그 굳음이 분노였는지 자책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재우가 최수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 형사고소 사유입니다. 폭행이고 강요입니다. 그리고 사흘 전 제 여동생 명의 적금 무단 해지, 그것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최수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재우가 병실 문을 열었어요. 나가주십시오. 최수님이 버텼습니다. 가족 일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아들 사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우는 2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잡은 채 기다렸습니다. 도연석이 먼저 움직였어요. 최수님의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가면서 최수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두고 보자고, 내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고함 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뺨이 아직 화끈거렸고 두피가 쓰라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참았어요. 지호 앞에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재우가 수아 앞에 조용히 몸을 낮추어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우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위로였어요. 그날 오후 내내 재우가 움직였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면회 제안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어요.
지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과 강제 서명 요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쪽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수아의 등을 조금 세워줬어요. 수아도 움직였습니다. 담당 행정 직원을 찾아 최수님의 병실 출입 차단 요청서를 본인 명의로 직접 제출했어요. 손으로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법적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이 서류 한 장은 수아 스스로가 내야 했어요. 서류 제출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재우가 간호사 박지수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오늘 상황을 정확하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로 설명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순서로 전개됐는지까지요. 재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증언 가능합니까? 박지수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늦게 최수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길었지만 요점은 하나였어요. 수술을 강행하면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것이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줄에 보상금 이야기를 다시 넣어두었어요. 수아가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재우에게 보여줬어요. 재우가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소 서류에 추가하겠다고요. 그날 밤 재우가 병원 인근 숙소를 잡겠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수술 전까지 매일 병원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괜찮다고 말하려다 멈추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오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아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병원 어딘가에서 전혀 다른 이유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일 아침 수술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 놓게 된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우가 일찍부터 병원에 나왔어요. 담당 의사를 찾아 지호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수술을 더 미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골절 부위가 이미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대로 두면 수술 자체가 더 복잡해진다고 했어요. 수술비 문제를 꺼냈습니다. 재우가 물었어요. 분할 납부나 후불 처리가 가능한지요. 담당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원무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원무과에서는 선납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최소 절반 이상은 수술 전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우가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수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가슴에 명찰에 적힌 이름 석자가 형광등 빛 아래 선명했어요. 가온종합병원 병원장 강병준이었습니다. 강병준이 재우 앞에 멈추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강병준이었습니다. 원장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했어요. 재우가 수아를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강병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우 씨가 응급의학과 전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어젯밤 원무과 서류를 검토하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재우가 굳었어요. 그것을 왜 꺼내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강병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수술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술비 문제는 병원 측에서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완납 조건을 퇴원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어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강병준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술이 먼저라고 했어요. 재우가 그 눈빛을 읽으려 했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병원장의 직업적 판단만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느꼈어요. 원장실을 나온 재우가 수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술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오늘 오후에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수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요? 하고 물었어요. 재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나섰다고요. 수아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먼저였어요. 오후 2시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병실 안에 수아와 지호 둘만 남았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뜸해지고 형광등 불빛만이 낮게 깔리는 시간이었어요. 지호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보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침묵이었어요.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다고 했어요. 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아가 지호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괜찮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그대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지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다른 말을 골랐어요. 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꼭 살아서 나와.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것이 많았어요. 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끝에 눈물이 맺혔어요. 흘러내리기 직전에 멈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지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나 꼭 눈 뜰게. 약속할게.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말 자체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있었어요. 수아가 가끔 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으면 같이 바다 보러 가자고, 회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지호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 병실에서 수아가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일찍부터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호가 스스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간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요. 수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침 7시 박지수가 지호를 이동식 침대로 옮겼습니다. 지호가 수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수아가 이동식 침대 옆을 함께 걸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다른 병실 문들이 닫힌 채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수술실이 가까워질수록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술실 앞에 재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은 아직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호를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말이 없어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병준이 수술복을 입은 채 수술실 앞에 서 있었어요. 예순한 살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장갑을 끼기 직전에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병준이 이동식 침대 옆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지호를 내려다보았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버님께 약속드렸으니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지호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께라는 말이 어떤 약속을 가리키는 것인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알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동식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아가 지호의 손을 마지막으로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아가 그 빨간 불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재우가 수아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재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러 잠깐 자리를 떴습니다. 이 수술에 재우가 집도의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강병준이 총괄 보조로 함께 들어가는 것도요. 재우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돌아왔습니다. 수술모와 마스크까지 갖춘 차림이었어요. 수아 앞에 서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올게.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우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째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보조를 맡은 젊은 의사였어요.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심하다고 했어요. 수아가 혈액형을 말했습니다. 같다고 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따라 나섰어요. 체열실에서 주사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수아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호의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기를 빌었어요. 체열이 끝나고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오명자가 아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워주었어요. 박지수가 담요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아의 어깨 위에 조용히 얹어주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옆에 있을게요.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박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숙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5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강병준이었습니다. 수술복에 땀이 배어 있었고 마스크를 내린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장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강병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다고 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불 속으로 들어와 살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목소리를 2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강병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수아 시아버지였습니다. 수아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강병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해져서 색이 바른, 그러나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보관된 것이 분명한 천이었습니다. 그날 화재 현장 밖에서 비를 맞으며 자신의 다리를 감싸주었던 손길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25년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아 아버지였어요. 소방관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람들을 구하고 폐를 다친 그 아버지였습니다. 강병준이 품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어요. 빛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강병준의 얼굴이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수아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그것이 수아가 낼 수 있는 전부였어요. 강병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강병준이 다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수아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뿌린 것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수아는 뼛속으로 느꼈어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총 6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수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고 있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서 나와. 그 말 하나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눈을 떴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우가 수술모를 벗으며 나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강병준이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수술복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어요. 재우의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수아가 달려갔습니다. 재우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짧게, 그러나 그 짧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성공했어. 수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재우가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강병준이 곁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출혈도 멈췄고 생체 징후가 안정됐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그 말이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에 100분의 1도 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어요. 지호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동안 수아가 이동식 침대 옆을 다시 걸었습니다. 지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떨림이 수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호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어요. 면회 시간에 수아가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매우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초점이 흐릿하게 맞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지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아는 읽었습니다. 누나라는 모양이었어요. 수아가 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야 여기 있어. 수아가 말했어요. 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이 연결된 채라 제대로 닦을 수도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갔어요. 수아가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살았구나. 수아가 속삭였어요.
약속 지켰잖아. 꼭 눈 뜨겠다고 했잖아. 지호의 입술이 다시 달싹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응, 이라는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가 수아의 가슴 한복판에 꽂혔어요. 이틀 뒤 지호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마당 나무들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이동식 침대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지호가 처음으로 천장이 아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무가 보인다고 좋다고요. 그 짧은 말이 수아에게는 길고 긴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쪽에서 조용히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수아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지수가 복도에서 수아를 불러 세웠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르는 표정이었어요. 최수님과 도연석이 병원 측에 면회 허용을 요청하는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어조가 이전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박지수가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이라며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도연석 사업이 완전히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했어요. 최수님 중개업소도 영업이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쪽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이쪽으로 손을 내밀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수아는 알았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차갑게 가라앉은 얼굴이었어요. 재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재우가 짧게 답했어요. 알겠다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요. 저쪽이 어떤 말을 들고 올지, 어떤 얼굴로 올지 수아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어떻게 말할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진 것은 수술로부터 3주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호의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금요일로 퇴원을 결정했어요. 항암 치료는 퇴원 이후에도 외래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치가 아니라 회복 중이라는 것, 그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사는 분명히 짚어주었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퇴원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퇴원 전날 오후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는 퇴원 전날 병실이 일반 병동으로 이동된 탓에 기존 출입 차단 목록이 갱신되지 않은 틈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최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연석이 서 있었어요. 석 달 전에 최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갖춰온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도연석도 마찬가지였어요. 구겨진 셔츠에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두드러질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눈밑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34세 남자가 갑자기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수아가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무너진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최수님이 비틀거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 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집도 날아갔다고, 지금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짚으며 제발이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도연석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수아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짓밟던 사람들이었어요. 지호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던 사람, 그 옆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사람. 지금 그들이 발밑에서 빌고 있었습니다.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치솟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가라앉은 감각이었습니다. 오래 끓다가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수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이제 뭔가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얼굴에 드러났어요. 수아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도와드릴 생각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분명했어요. 지호를 돈으로 계산하던 그 순간 가족이라는 것은 끝난 거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죽을 사람 취급을 했던 것, 그것이 용서될 수 있는 일인지 수아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는 없다고, 그것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최수님의 표정이 그 순간 바뀌었어요. 굽실거리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를 악무는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재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수님의 손이 허공에 멈추었어요. 재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상태라고 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전달했습니다. 더 소란을 피우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최수님이 발을 구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석이 뒤를 따르다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은 미안함도 결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잘했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호였습니다. 지호가 침대에 앉은 채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누나 장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수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지호에게로 달려가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강병준이 가만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재우도 물러섰어요. 박지수가 복도에서 문을 살짝 당겨 닫아주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지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살아서 다행이다.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벚꽃잎 사이로요. 강병준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주머니 안에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25년을 간직해온 것이었어요. 이제 그 손수건이 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강병주는 알았습니다.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이었어요. 25년 전 한 사람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이 이 봄날 이 병원 앞에서 꽃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차가 병원 앞에 섰어요. 재우가 지호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수아가 뒤에 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강병준이 병원 입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수아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앞을 보았어요. 지호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살자. 지호의 말이 차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수아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재우가 앞에서 짧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오늘 꽃을 피웠어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 온기가 이 봄날까지 이어져 새 남매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께는 어떻게 닿으셨나요? 누군가의 선한 행동이 2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꽃을 피운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떠올리게 해드렸으면 합니다.